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연동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10주차 강의는 혼인과 가족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9주차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9주차 강의에서는 인구 변동과 경제 성장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해방 직후 인구 변동의 경제적 영향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해외에 있던 300만 명이 단기간 내에 국내로 유입된 결과 단기적으로 실업률 상승,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비 수요 확대, 노동 공급 증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구 보너스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증가가 왜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렸고,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외국인 노동력 도입 정책은 특정 부문의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내국인의 고용이나 임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력 도입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임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화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소비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9주차 강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10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주차 강의에서는 혼인과 가족 구성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는 전통사회의 혼인 문화와 가족 구성, 해방 이후 혼인 및 가족 구성의 변화, 2000년대 이후 혼인 및 가족 구성의 변화, 혼인 문화 및 가족 구성의 변화의 영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전통사회의 혼인 문화와 가족 구성입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유교 중심의 혼례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의혼, 즉 혼인 의사를 묻는 것에서부터 정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부모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과정에서 당사자보다는 부모의 의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혼인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안 간의 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를 낳아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를 받드는 데에 있었습니다. 혼인한 여성은 시집의 혈통 계승자인 아들을 출산하고 봉제사 접빈객, 즉 조상을 받들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집안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불효로 인식되었으며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축첩 제도도 있었습니다.
남성이 본처 이외에 첩을 두는 것을 용인한 것입니다. 첩은 대개의 경우 가난한 집에서 돈을 주고 사왔는데 첩이 낳은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오늘날보다 결혼을 훨씬 일찍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적으로 10대 후반에 결혼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에 남성의 초혼 연령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반의 초혼 연령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는 18세 정도였는데 조선 후기에는 갈수록 낮아져 18세기 후반에는 15세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에게서는 이처럼 초혼 연령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 조선 후기에 남성의 초혼 연령만 낮아진 것일까요? 여기에는 외세의 침략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자 사람들은 외세가 또 침입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전에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가계를 계승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혼인 문화는 서구 문화의 확산 속에 변화하게 됩니다. 식민지기부터 자유연애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상대와 결혼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교육을 받은 일부 지식층에서 혼전 이성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양상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민지기에도 여전히 혼인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일이었기에 개인의 주체적 결정권은 제한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혼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고 이혼 시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협의 이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민지기에는 협의 이혼이 인정되었고 여성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조혼 관습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는 남자 17세, 여자 15세를 기준으로 조혼을 금지하였지만 조혼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기 초혼 연령은 남성은 21세 정도, 여성은 17세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성의 초혼 연령이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지만 남성 중에서도 10% 정도는 조혼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하나의 악습이던 축첩 관습은 식민지기에는 어떠했을까요? 1920에서 30년대를 거치면서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축첩 관습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해방 이후까지 살아남았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폐지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사회의 혼인 문화와 가족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 혼인 및 가족 구성의 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